나는 집에 대해 특별한 애착이 있었다. 그래서였던가 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에게 굴종되는 자신을 느꼈다. 내 마음의 집, 김경혜. 나는 집에 대해 특별한 애착이 있었다. 무조건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소망은 아니지만 세월의 덮개가 있고 기품이 있는 집에 대한 동경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그런 집에서 살지 못했다는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그것 말고 나로서도 어쩌지 못하는 욕망이 숨어 있었다. 그래서였던가 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에게 굴종되는 자신을 느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한 여름, 시외버스에서 내려 작은 언덕을 내려가서 다시 언덕 위에 올라있는 그 집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땀이 밴 두 손을 꼭 잡았다. 석양빛을 받은 그의 옆 얼굴이 우수에 차 보이면서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아득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면 이어가게 될 그 집과의 운명이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게 될까봐 조바심이 나기도 했다. 나는 얼른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고 싶어 타는 목에 침을 꼴깍 삼키면서 보폭이 큰 그의 걸음에 맞춰 뛰다시피 걸었다. 그러나 그의 종가가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어리석게도 이 남자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에 발걸음에 힘이 빠졌었다. 아직까지 변소가 딸린 집에 사는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웠고 그렇게 살아온 초라한 나를 보이기 싫었다. 결국 그는 우리 집에 와보지 못했다. 나와 꼭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그의 말에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그의 고향집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았다던 종가. 이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그 집에 가보고 싶다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거기만은 결코 가고 싶지 않아.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의 종가 대신 훈의 종가를 떠올렸다. 사실 훈보다는 훈의 오래된 집에 대한 기억이 더 선명했다. 이젠 몰락한 종가의 종손, 불행하고 어두운 운명과 대면해야 했던 훈과 마찬가지로 그도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잠깐 나를 섬뜩하게 했다. 그가 거부한 여행을 혼자 떠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훈을 만나고 싶었다. 지금 출근길에 있을 그에게 핸드폰을 했다. 나야.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중에 통화하자. 그는 일방적으로 핸드폰을 끊었다. 나는 그에게 말하고 싶었다. 오래전에 죽은 훈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훈의 집을 보고 올 것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내 말 같은 건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한 냉랭한 말투로 말을 끊었다. 모든 움직임이 정지된 멍한 상태로 나는 앉아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내 잘못이었다. 훈의 집을 보러 가는 길에 나는 정갈한 마음을 지녔어야 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많이 달랐다. 나는 변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나는 내 변화가 전혀 기쁘지 않다. 단지 젊음이 가고 있다는 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자랑스럽지 않다. 하늘은 어두운 회색빛으로 음울하게 내려와 있었다. 넓게 펼쳐진 구름은 엷은 먹물이 번진 것처럼 조금씩 옆으로 움직였다. 우산을 챙겨 넣었지만 지금 같아선 비가 내리면 온몸을 적시며 걷고 싶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오늘은 그에게서 핸드폰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자판기에서 뺀 커피를 곧 출발할 고속버스 앞에서 급하게 마셨다. 비가 올 것 같으면서도 가로수의 잎만 세차게 흔들거릴 뿐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곳에 가겠다는 생각이 예정된 게 아니라서 기차표를 예매할 수 없었다. 고속버스를 타면 중간에 다시 시외버스로 갈아타야 할 것이었다. 오래전 그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 그 집을 다시 볼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다.
그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그 월문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혹시 그렇게 된다면 빈손은 민망할 것이다. 2권의 책과 생수 한 병, 노트, 우산, 카메라로 묵직한 배낭에 주스 박스까지 들자니 몸이 아래로 축 처지는 기분이었다. 발걸음 하나하나를 뗄 때마다 흔들거렸다. 점심을 먹기엔 시간이 빠듯하고 굶기엔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았다.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을 싸서 배낭에 넣었다. 버스엔 벌써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맨 앞자리에 앉은 나는 기사에게 그 동네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했다. 선글라스를 껴서 표정을 알 수 없는 기사는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다. 통로를 사이에 두고 이웃에 앉은 할아버지가 나를 쳐다보며 아른 체를 했다. 낯선 곳, 낯선 길을 갈 때에 막연한 두려움과 어떤 기대감에 섞여 나는 그를 떨쳐버렸다. 차창 밖에서 들어온 바람은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리고 눈을 가리고 입 안으로 들어왔다. 다 왔다는 버스기사의 말에 나는 얼른 배낭을 메고 주스박스를 들었다. 아른 체를 했던 할아버지가 앞서 내렸다. 난처럼 자라난 벼가 바람에 흔들거리는 들이 옆으로 펼쳐져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아는 것이 없었다. 기억은 쉽게 사라져버렸다. 앞서 걸어가는 할아버지가 우뚝 멈춰 서 있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태어나 백발이 되도록 살았다면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훈의 종가를 알 것 같았다. 착하고 남의 일에 적당히 간섭하고 끼어들기 좋아할 것 같은 할아버지에게 종가로 가는 길을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눈을 깜빡대며 잠깐 생각에 잠겼던 할아버지는 나보고 따라오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세워둔 채 간이 매표소를 겸한 슈퍼 옆 식당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종갓집? 가게 문을 열고 나온 할아버지는 이제야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긴 무슨 일로 가나? 할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깜빡댔다. 거기까지 가는 버스는 없으니 택시를 타라고 했다. 도로에 지나가는 승용차와 트럭들은 많았지만 택시는 좀처럼 나타날 것 같지 않았다. 비는 내리지 않고 후덥지근한 날씨는 은근히 지치게 했다. 저 멀리 산이 보이고 인적마저 드문 이곳에 택시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 같았다. 그때 주유소를 겸한 가스 충전소에서 나오는 빈 택시가 보였다. 택시기사가 나를 못 볼까봐 손을 마구 흔들었다. 택시 운전을 하기엔 젊고 왠지 아까워 보이는 20대 후반의 남자는 친절했다. 나는 낯선 동네 이름과 훈의 종갓집을 얘기했다. 그 동네는 알지만 종갓집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거기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기사는 속력을 냈다. 여전히 날은 꾸물거렸지만 좀처럼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만한 건물들을 지나고 낮은 산을 끼고 도는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다. 동네 초입에서 기사는 속도를 줄였다. 사람들에게 물어봐야겠다고 기사는 아주 천천히 차를 몰았다. 그러나 동네는 너무 조용했다.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집 앞에 묶여있는 개나 비닐하우스 속의 야채도 한낮의 고요 속에 잠겨 있을 뿐 동네는 적막하기만 했다. 택시기사는 계속해서 마을 안으로 차를 몰아갔다. 어느 집 툇마루에 앉아 얘기하는 3명의 노인을 보자 나보다도 기사가 반가워했다. 말씀 좀 여쭐게요. 종갓집이 어딘지 아세요? 그 정도의 나이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란 생각에 나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노인들은 나와 기사를 경계했다. 말을 멈춘 노인들은 입을 꼭 다물고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아, 저기 대감댁 말하는가 보다. 훈의 종가를 사람들이 대감댁이라고 부르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 노인의 말문에 다른 노인들도 경계를 풀었다. 대감댁? 저기 저 우물에 가면 보이는 집인데. 아마도 훈의 몇 대 조상은 벼슬을 했을 테고 그러면 대감댁이라고 부를 법도 했다. 지붕을 얹은 우물이 보였고 그 위로 기와가 보이는 규모 있어 보이는 한옥이 눈에 들어왔다. 우물엔 지붕이 비쳐서 그런지 검게 보이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기사는 시간만 정해주면 다시 오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오늘은 아무리 멀고 고단한 길이라도 걷고 싶었다. 오래전에 왔었던 훈의 집. 종가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이란 게 느껴졌다. 월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인기척에 놀란 개가 커다랗고 위협적으로 지저댔다. 빈집에 갇혀 외로움에 시달린 개는 그동안의 침묵을 한순간에 깨뜨리고 싶었는지 좀처럼 사나운 짖음을 멈추지 않았다. 고추밭 너머 산아래 집에서 한 노인네가 지팡이를 짚고 나를 쳐다보았다. 발돋움을 하여 대문 너머 안을 넘겨다 보았다. 쇠줄에 묶인 개가 바로 옆에 있었고 누군가 매일 밥을 갖다 주는지 밥통도 보였다. 일단 뒤로 물러나와 마당에 섰다. 대문 옆 축대 아래로 안채와 이어진 사랑채가 보였다. 3개의 돌계단을 밟고 오르면 바로 사랑방 문을 열 수 있었다. 사랑채는 그렇게도 담도 없이 바깥으로 개방되어 있었다. 그 앞에 뜰에 있던 나무와 꽃은 이젠 아무 발길에 닿았다. 잡초는 무성했다. 높지 않은 담이 무슨 연유로 사라져버렸는지 꽉 움켜쥐었던 마음 한쪽이 스르르 무너지는 것 같이 참담했다. 주스 상자를 든 채 돛돌에 올랐다. 계단 사이에 이끼와 풀이 천덕꾸러기처럼 자라나 있었다.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창호지 문에도 역시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고궁의 적막한 정각처럼 사랑방 안은 사람이 살았던 아무 흔적이 없었다. 바람에 쓸려 들어간 먼지와 작은 나뭇잎들이 창호지의 좁은 구멍을 통해 보였다. 이 종가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 집을 버리고 간 것은 누구일까? 일단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에 노트를 깔고 앉았다. 그렇게 뜸을 들이더니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빠르게 흘러갔다. 저 앞으로 보이는 나이 많은 나무의 무성한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꼭 빗소리처럼 들렸다. 바람에 잎이 뒤집어지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대한 나무 위로 동네를 감싸고 있는 푸른 녹음에 숨이 막혀버릴 것 같은 산이 보였다. 좌우로 팔을 벌린 듯이 능선이 뻗어 있고 양쪽 끝에 가서 마무리를 야무지게 한 좌총룡과 우백호의 기세로 명당의 형국이라고 훈의 할머니는 자랑했었지만 하늘을 막아내고 있는 것 같은 산, 그 아래 시퍼런 숲을 보자 가슴이 답답했다. 조금 더 고개를 들어야 먹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이 보일 뿐이었다. 배가 고팠다. 배낭에서 생수와 김밥을 꺼냈다. 가끔 우연히 잡지에서 역사와 전통의 멋이 어우러진 여러 종갓집을 볼 때가 있었다. 감은 좋고 큰 인물이 나고 대대로 벼슬을 하고 자손이 번창한 구경만이라도 하고 싶은 집은 많았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집은 없었다. 내겐 너무 벅차 보이는 그런 집들을 꿈꾸지 않았지만 그런 집안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좀 더 특별할 거라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보다는 훨씬 훌륭한 유전자를 받았을 거라는 유치한 경외심은 훈을 만나기 전부터 품고 있었다. 나는 다시 사랑채 앞에 섰다. 훈이 틀어놓았던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흐릿한 영상으로 머릿속에서만 흘러갔다. 야마 피아노는 어디로 갔는지. 사랑채를 지나 집 뒤편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고 싶었지만 내 키로 넘어보기에는 담이 조금 높았다. 문이 잠긴 사당뜰에는 내 키만큼이나 큰 잡초와 풀이 무성했다.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방치해두는 무성의한 후손에 대한 적의가 올라왔다. 그 후손은 훈이었고 내 몸에 잉태되었던 생명이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늙은 두 부자가 지키고 있는 종가를 본 적이 있었다. 도시로 나가 교육을 받은 젊은 종소는 집안의 도움을 받아 안일하게 사느니 세파에 시달리면서 자수성가하고 그렇게 얻은 능력으로 문중을 돕겠다고 했다. 비록 객지에 나가 있기는 하지만 종손의 책무만은 잊지 않고 살고 있으며 나중에 정년 퇴임하면 고향에 가서 종손으로서 소임을 다하려 한다고 했다.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사당을 저렇게 을신연스럽게 방치해둘 수밖에 없는 팍팍한 삶이 안타까웠다. 개 한 마리한테 모든 걸 맡겨둔 이 집의 운명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대문 밖까지 뻗어나온 석류나무와 호두나무만이 세월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짙푸른 이파리에 윤기가 돌고 있었다. 나는 은행나무 아래에 앉아 직업병처럼 노트를 꺼내고 만년필 뚜껑을 뺐다. 이젠 폐허가 된 훈의 종가를 스케치하기 시작했다. 우물과 연못, 정자, 바깥 행랑채, 흙마당의 뎁돌과 내 외벽과 붓자와 귀자로 장식한 길상무늬의 벽체에 회색빛의 기와와 붉은색 기와편을 써서 멋들어지게 꾸몄던 그 꽃담까지 나는 그려 넣었다. 딱히 훈의 집이라고 할 수 없는 머릿속에서 항상 그려졌던 다른 종가와 비슷한 집을 나는 그려나갔다. 일러스트의 한계를 느끼긴 했지만 그건 변명일지도 몰랐다. 내 이름이 작가와 나란히 책 표지에 나오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다른 사람들은 축하한다는 인사말까지 해주었지만 나는 거북스러워 활짝 웃을 수가 없었다. 출판사에서 돈을 받은 날이면 인사동 화방에 가서 떨어진 생물감을 낱개로 골라 사고 수채화 용지인 아치스도 사고 거기에 세목도 끼워 사고 골든 바바라 붓도 사야 했지만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인사동에 가긴 했지만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고 길거리를 구경하다 그냥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작업실로 쓰고 있는 작은 방에 커다란 상에 있던 작업 도구들을 2개의 쇼핑백에 나눠 담아 문 옆에 세워두었다. 차마 버리지는 못했다. 대신 상 위에 백매가 한 권으로 된 원고지 20권을 쌓아두었다. 원고지는 꽤 높이 올라갔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라고 이미 등단하고 장편 소설도 2권이나 출간한 40이 다 된 남자 선배는 나를 나무랬다. 욕심만으론 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나는 이제와 섣부른 욕심으로 이제껏 공들여 한 일과 그 일로 인한 밥벌이를 포기하고 새 일을 벌일 만큼 과감하고 투지가 강한 사람은 못 되었다. 그를 만나기 전부터 작업을 하던 중에 드로잉 펜보다는 만년필 잡기가 좋아졌고 동화의 스토리를 생각하며 구상하고 연습하던 종이에 3인칭으로 누군가의 얘기를 한 단락씩 써보는 습관이 생겼다. 매번 처리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나는 원고지에 그려대었다. 과거는 쉽게 종이 위로 올라왔고 훈도 따라 나타났고 한때 품었던 욕망이 다시 꿈틀댔다. 이제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찾은 듯 했으며 내가 지금 쓰고 싶어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도 깨달았다. 훈, 그를 지나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쓸 수 없을 것 같았다. 집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고 그냥 가기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젠 다시 오지 않을 곳이었다. 건너편에서 숨어서 슬며슬며 나를 훔쳐보던 지팡이를 쥔 노인이 아직도 나를 흘끔거리며 서성댔다. 가는 빗방울이 이마에 닿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 노트를 챙겼다. 바람은 더 거세어지고 예의 그 바람소리 같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 깊은 바다 한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았다. 천천히 걸어서 정자 처마 밑에 섰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정자 맞은편 커다란 느티나무 옆을 지나쳤다. 가까이 본 노인의 얼굴은 들일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희고 깨끗했다. 여전히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노인은 입을 꼭 다물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마침 빗발은 이제야 시원스럽게 시작되었다. 노인이 정자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 종갓집의 문이 잠겨 있어서요. 사람이 살지 않나요? 네, 그런데 어디서 오셨소? 노인의 목소리는 점잖고 깐깐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인데요. 죄를 짓고 고향을 등졌다가 다시 찾아든 사람처럼 나는 목소리가 작아졌다.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노인의 의혹은 더 커졌다. 그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당혹스러웠다. 저 종갓집 나무들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세월의 힘을 받아 당당해진 건 나무뿐인 것 같았다. 그럼은 몇백 년은 됐을 텐데. 가늘고 시원하게 와 닿았던 빗방울이 거센 빗줄기로 바뀌고
노인과 나는 감히 빗속으로 나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푸른 안개가 흩날리면서 비가 내리는 사이로 산 아래가 뿌옇게 보였다. 바람의 줄기에 따라 뿌연 줄기가 흩날렸다. 정자 안으로 비가 들이쳤다. 언제부터 종가가 빈집이 된 거예요? 글쎄, 몇 년 됐지. 한숨을 내쉬며 말끝을 흐리는 노인은 더 할 말이 있는지 혀를 찼다. 혀를 차는 노인의 얼굴이 멀리 보였다. 노인은 생각에 잠겨서 이리저리 휘날리는 빗줄기를 망연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는 노인의 말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명당이라고 했지. 벼슬이 높고 재산이 말도 못하게 많고 근데 자꾸 기울어져. 뭐가 잘못됐는지. 잘생긴 종소는 결혼도 못 해보고 총각 귀신이 됐어.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나요? 젊은 아들이, 그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 살 수가 없었지. 하늘 같은 아들 외국으로 떠나자마자 병들고 아들의 급사 소식을 듣고 아들 따라갔지. 불쌍한 양반이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훈과 그의 어머니, 할머니의 연이은 죽음에 어쩔 수 없이 훈의 아버지가 종가로 돌아왔다고 했다. 훈의 아버지의 젊은 아내는 종가의 시골 살림에 서툴렀고 남편이 자주 집을 비우고 없는 밤을 무서워했다. 법도에 맞게 제사상을 차리지 못했고 제사에 오는 종가의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았다. 아직 철들지 않은 아이들과 젊은 아내는 오래된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을 싫어했고 사당을 두려워했다. 훈의 아버지는 실패의 연속이었던 사업의 마지막 담보로 종가를 내밀었고 종가의 운명은 끝이 났다. 우여곡절 끝에 종가의 주인이 된 서울의 사업가는 오래된 집을 다시 수리해 별장으로 쓰려고 했으나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돼 병원에 있다고 했다. 그 후 동네 사람들은 종가를 유령의 집 대하듯 하게 되었고 새 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사당 앞에 치렁치렁하게 자란 잡초가 마음에 걸렸다. 그런데 종갓집을 저렇게 버려두면 꼭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그렇지. 조상 대대로 물려받고 은공받은 종갓집인데 내버려두면 안 되지. 노인 역시 종가의 운명을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어째 이제 남의 집인걸. 다시 찾을 수는 없나요? 이제 늙은 종소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 아들도 약간 덜 떨어진 모양이고 불행한 집이군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다. 그게 이상해. 집터가 운명이 다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죗값을 받는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죗값이라뇨? 종갓집 대가 끊기니까 가난한 종씨의 아들을 어렸을 때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종가와 같은 피가 아니었대나 봐. 소문이었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잘됐다 싶어서 종가로 보내고 그 대가로 논 면마지기를 받았다나 봐. 아이의 엄마는 괴로운 마음에 어디론가 떠나버렸대. 종손이 된 본인은 몰랐지만 친척들은 수군거렸지. 씨가 다른 자손이 주는 제사상에 조상님이 노할 거라고. 정자에 앉아 이젠 비운의 집이 된 종갓집 내력을 듣는 동안 원없이 비가 내렸다. 노인의 말을 듣고 나니까 혹시 훈의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훈도 어쩌면. 종손의 의무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았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훈도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불손한 피를 혐오했을지도 몰랐다. 훈의 아버지는 자신의 거짓 존재를 모르는 채 체면과 예의를 차리는 당신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비웃는 침묵의 시선과 그런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오래된 집을 견딜 수 없었는지도 몰랐다. 나는 훈이 자유로운 영혼이 사는 집, 그런 집을 찾았기를 간절히 빌었다. 빗발이 가늘어졌다. 우산을 쓰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였다.
더 이상의 얘기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자책감으로 노인은 입을 꼭 다물고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다. 나는 주스박스를 들고 먼저 일어섰다. 노인의 집까지 주스박스를 갖다 주고 가려 했지만 노인은 한사코 거절했다. 아마 처음 보는 내게 한 몰락한 종갓집 얘기가 마음에 걸리는 눈치였다. 비에 젖어 손잡이가 뜯긴 주스박스를 든 채 나는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걸으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이젠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멀어져 갔다. 걸어도 걸어도 길은 계속 이어졌고 지나가는 차들은 경적을 울려댔다. 1차선 도로에서 덩치가 큰 트럭이나 화물차 때문에 가끔 멈춰서야 했다. 택시로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길을 나는 흐느적거리며 1시간이나 걸었다. 간이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바깥으로 내놓은 파라솔 의자에 앉았다. 바람은 가냘픈 빗방울에 섞여 계속 불어오고 산 너머 어두운 회색 구름은 내가 앉아있는 의자를 향해 조금씩 다가왔다. 바람에 부딪히는 비닐봉지 소리, 나뭇잎 소리, 머리카락이 날리는 소리, 빗소리가 모두 사람의 눈물 소리로 들렸다. 한여름인데도 나는 너무 추웠다. 훈의 뒤를 따라갔다. 날이 더워 땀이 차고 숨도 가빴다. 한눈에 보통 집과 다른 오래된 집이 들어왔다. 대문의 위가 초승달처럼 휘어 있었다. 월문이라고 했다. 나로선 처음 보는 것이었다. 월문을 지나 집 안에 들어서자 짙은 차향이 먼저 나를 맞았다. 중문을 지나 그는 벌써 대청으로 오르는 돌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뒤돌아서 내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는 대돌의 구두를 벗었다. 분한 문을 들소에 걸어 올려놓고 열어놓는 문 뒤로 뒷마당이 보이는 대청은 넓고 시원해 보였다. 이를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반가움과 호기심으로 약간 입을 벌린 채 그와 나를 번갈아 보며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일단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흑색에 가까운 빛깔의 우물마루는 세월의 때에 윤기가 자르르 흘러 조금만 비틀거려도 미끄러질 것 같았다. 그는 눈짓으로 어서 오라고 재촉했다. 내 딴에는 생각해서 입은 베이지색 원피스에 검정 카디건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다. 스타킹을 신은 발이 걸을 때마다 대청 위에서 미끈댔다. 나는 조심해서 한 발자국씩 떼었다. 훈과 내가 온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방 안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객지에 나가 있던 아들을 맨발로 뛰어나와 반기는 대신에 모시 저고리를 입고 종이 부채로 바람을 만들고 있던 어머니는 그저 잔잔한 미소만 보여주었다. 성긴 흰머리에 은비녀를 꽂고 있는 할머니는 반가움에 무릎을 들썩거렸고 그 바람에 치맛자락이 펄럭거렸다. 할머니는 인자한 웃음을 보냈지만 왠지 무서웠다. 종가의 종부로 늙은 모습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품과 고귀함이 배어나왔고 깊은 주름에서도 고생의 흔적보다는 세월의 힘이 보였다. 할머니가 손을 내밀자 그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할머니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다. 할머니는 훈의 숨많은 머리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훔쳐냈다. 훈의 옆에 서서 나는 그를 따라 양 무릎을 구부리고 앉는 익숙하지 않은 큰절을 했다.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나는 언제쯤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은 무엇인지, 왜 내려왔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까 긴장하고 있었다. 조금 전에 봤던 아주머니가 다과상을 들고 왔다. 이 한여름의 식혜나 수정과 그도 아니면 수박으로 모양낸 화채를 기대했던 난 차와 다식이 나온 찻상을 보고 조금 놀랐다. 집안에 들어설 때 맡아지던 향으로 보아 우리를 기다리면서 차를 마셨고 또다시 새로 찬물을 끓여내 오는 것 같았다. 훈의 어머니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닭이의 연한 녹색과 치자색이 혼합된 듯한 차를 따랐다. 커피 맛에 까다로웠던 그는 할머니에게서 물러나와 무릎을 꿇고 앉아 오른손으로 찻잔 밑을 받치고 슬쩍 나를 곁눈질했다. 나는 훈을 따라 찻잔을 들고 조금 마셨다. 차는 향이 진했다. 귀한 손님에게만 낸다는 연꽃차였지만 나는 모르고 마셨다. 할머니는 꽃차를 잘 만들고
손님에게 대접하기를 즐겨 하셨다고 했다. 이제 제사 때만 빼고는 더 이상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할머니는 오히려 기운을 잃어가고 있다고 후는 미리 귀뜸해 주었다. 맛보다는 향기가 생명이라고 할머니가 말했지만 나는 주눅이 잔뜩 들어 맛도 향도 느끼지 못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 드디어 질문이 시작되었다. 본관은 어디신가? 본관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느 파 몇 대손인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갑자기 뼈대 없는 하찮은 가문의 처자라 송구스러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고? 할머니, 천천히 물어보세요. 며칠 있다가 갈 거예요. 시간은 많아요. 우리 서울서 내려오느라 피곤해요.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 우리 귀하신 종손이 데려온 규수면 혼이랄 마음이 있다는 건데 우리 종부가 될지도 모르는데 안 그런가? 그제야 훈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나로서는 말이 없는 훈의 어머니가 훨씬 더 어려웠다. 텃밭에서 푸성기 정도는 가꾸는 종가이지만 농사일은 전혀 한 것 같지 않은 흰 피부에 도회적인 세련미가 풍겼다. 뒤로 빗어넘긴 머리엔 머리카락이 보이긴 했어도 이지적이고 현대적인 분위기에 냉정함이 흐르고 있었다. 잔정이 없는 훈이 그 피를 이어받았음은 당연했다. 그래, 무슨 공부를 했는가? 교육과를 나왔습니다. 여자로서는 교사가 하늘 아래 제일 좋은 직업인 줄 알고 있는 엄마의 바람으로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사대에 들어갔었다. 나는 간절히 원했던 미대를 포기하고 사회교육과에 들어가 교사 자격증을 따기는 했지만 정작 교사가 되지는 못했다. 그런 나를 엄마는 한심한 인간 취급했다. 그래, 그러면 지금은 뭐 하고 있나? 직장에 다니고 있나? 네, 출판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취직한 직장이 있어 다행이었다. 할머니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 종소는 어쩔 건데? 할머니가 훈에게로 눈을 돌렸다. 훈의 어머니는 노르스름한 종이장판 바닥으로 눈길을 내리깔았다.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못마땅해서인지 나로서는 분간하기 어려웠다. 너라도 반듯하게 소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조상님들 제사는 누가 모시나? 제사 때마다 비행기 타고 날아올 건가?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몇 년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때 잘 모실게요. 안 된다. 나 다시 돌아온다는 그 말 절대로 안 믿는다. 네 애비도 그랬다. 돌아왔나? 이제 네가 떠나면 끝이라, 끝. 그러면 안 된다. 조상을 잘 모셔야 모두가 잘 되고 편안한 거라. 나이가 들면 한숨과 눈물뿐이 느는 게 없다고 푸념하던 엄마의 말대로 할머니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눈으로 훈을 안타깝게 바라보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서 다리에 쥐가 났지만 한여름의 더위와 그 방의 무게에 눌려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휴가철이라 사람 많던 역과 기차에서 시달리던 게 불과 몇 시간 전인데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나? 할머니는 잠자코 있는 훈의 어머니를 책망했다. 훈을 바라보는 눈길과 훈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길의 그 엄연한 차이를 난 확실히 보았다.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사는 정은 너무 차갑고 골이 깊어 보였다. 남자란 여자 만나기에 달려있다. 여자를 잘 만나야 출세도 하고 집안도 자식도 번성하는 거다. 내 말 꼭 명심하라. 그 말을 덧붙이면서 할머니는 나와의 첫 대면을 마무리했다. 가시방석이란 말이 꼭 이런 거구나 싶었다. 무조건 고개를 푹 숙이고 할머니 말을 듣고 있던 난 뒷목이 뻐근했다. 내가 그런 여자가 될 수 없다고 은유적으로 내비친 것인지
훈과 결혼하려면 그 정도의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부질없는 말소리를 지우려는 듯 어디선가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납게 이어졌다. 오래된 종가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를 풍겼다. 아무리 만석군의 살림이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가문이고 하인들이 넘쳐났던 집이었어도 지금은 적막하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훈의 방은 안채가 아닌 사랑채에 있었다. 사랑채 오른쪽으로는 방보다 높게 누마루가 있었다. 여름이라 안방 대청처럼 들쇠에 문을 들어 올려 얹어서 마당이 보였고 뒷곁은 대숲이었다. 영화나 텔레비전 사극에서 보아온 양반집 그 모습 그대로였다. 사랑방의 안쪽에 장지문이 달려 있어 또 하나의 방이 딸려 있었다. 그 방이 잠을 자는 방이라고 훈이 말해주었다. 특이한 건 문갑과 사방 탁자, 서안 등 고가구 사이에 덩치가 큰 죽은 붉은색이 도는 야마하 피아노가 우뚝 솟아있는 것이었다. 그 옆에 장식장이 큰 오래된 전축도 이 집 이 방에 잘 어울렸다. 피아노 뚜껑 위엔 먼지 하나 없었고 전축 유리문에도 손자국 없이 잘 닦여 있었다. 사방 탁자엔 나무 판자로 벽을 만들어 LP를 꽂아두었다. 옥색의 하이그롯이나 원목 무늬의 책상밖에 써보지 못한 나로서는 호두나무로 잘 짜여진 고풍스러운 책상이 무척 탐났다. 그 책상에 앉아 파카 만년필로 원고지 한 칸 한 칸을 꾹꾹 눌러 써나가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란 헛된 망상도 생겨났다. 책상 위 한지를 바른 작은 문을 열면 바람에 흔들리는 비자나무 소리가 비 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런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훈에 대한 선망과 질투, 나에 대한 상대적인 초라함,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온 것 같은 불편함에 나는 의기소침해졌다. 저녁상은 아직도 햇볕이 뜨거운 기운이 남아있는 이른 저녁에 차려졌다. 할머니 방에 훈과 할머니, 나와 훈의 어머니, 겸상 2개가 위아래에 놓여 있었다. 수저를 들기에 민망할 정도로 조용하고 가라앉은 분위기에 괜한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텔레비전 소리가 배경으로 깔리고 접시에 젓가락이 찍히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의 말에 대꾸하는 신경질적인 말과 웃음이 있는 우리 집과 다른 밥상머리에 앉아 나는 어서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를 빌었다. 젓가락질을 못하는 나로서는 쇠고기와 물을 넣어 끓인 맑은 국과 콩이 섞인 밥, 바로 앞에 있는 두부 부침을 간장을 찍지 않고 먹었다. 노르스름하게 구워진 참조기도 있었건만 서툰 젓가락질로 생선살을 바를 자신이 없어 손도 대지 않았다. 훈의 어머니 역시 굳은 얼굴로 소리나지 않게 숟가락질을 했다. 한여름인데도 나는 자꾸 콧물이 나왔다. 상 한가운데 커다란 찌개 냄비 하나면 풍족한 우리 집 식사 풍경과 다른 깔끔하고 간소한 밥상에도 품위가 흘렀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나는 소리나지 않게 국을 떠넘기다 딸꾹질까지 해댔다. 일하는 아주머니는 한 집에 살지 않았다. 식구 없는 종가에 가끔 일을 도와주었고 1년에 15번 치르는 제사와 명절 때도 와서 일해주는 모양이었다. 부엌 바닥은 우리 집처럼 문턱보다 훨씬 낮았다. 조심스레 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내딛어야 했다. 훈의 어머니는 주섬주섬 그릇을 거두는 나를 물리쳤다. 아직은 손님이니까 나가 쉬어요. 이 정도 설거지는 일도 아니니까 괜찮아요. 훈의 어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그렇다고 쪼르르 밖으로 물러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모시저고리 끝을 접어 올리지도 않고 설거지를 했다. 그런데도 저고리가 물에 젖지도 않았다. 조용하면서 익숙한 손끝에서 그동안 단련된 일의 고단함이 느껴졌다. 전구 불빛의 긴 그림자가 흔들거리는 부엌에서 나는 선뜻 나가지 못하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사랑채 누마루에 서자 에어컨과 선풍기와는 다른 서늘한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왔다. 바람은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선뜩하기까지 했다. 비가 시작되려는 듯한 사나움이 섞인 바람에
훈의 가느다란 한숨소리가 살짝 섞였다. 어머니 방에서 자. 불편한데, 혼자 자는 게 좋은데. 안 돼.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잘 거야. 훈과 한 방에서 잘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훈의 어머니와 같이 자는 것도 어렵고 싫었다. 훈의 어머니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말 한마디도 걸어오지 않았다. 바람에 부딪혀 오는 고목의 나뭇잎 소리만이 종가의 넓은 집을 가득 메워왔다. 밤은 일찍부터 시작됐고 어둠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너 혹시 애 같지 않았냐고 하더라. 뭐? 나는 어이가 없어 웃었다. 얼굴이 까칠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꼭 애서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훈도 어이가 없는지 웃음기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할머니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뭔 줄 아냐? 총총에 올려있는 별을 올려다보며 훈이 쓸쓸하게 말했다. 핏줄이다. 종가의 늙은 종부, 할머니로서는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종가로서는 대가 끊기지 않고 자손이 번창하여 조상을 잘 모시는 게 제일 큰 임무일 것이다. 훈의 아버지는 벌써 오래전부터 집을 떠나 지방에서 따로 살았고 명절과 제사 때나 내려왔다. 훈은 원래 집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더더군다나 아버지 얘기는 좀처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애를 가져서 당신과 결혼하려고 내려온 줄 아시는 거야? 훈과 나는 다시 웃었다. 그때 새 생명의 잉태는 전혀 징조가 없었다. 훈의 집은 너무 적막했고 동네의 불빛도 멀어서 밤은 길고 지루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은 밤이었다. 훈이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전축을 틀었다. 그 밤에 울려 퍼진 건 오페라 리골레토였다. 내가 훈이 출연한 오페라를 처음 본 것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한 리골레토였다. 졸업을 앞둔 그는 공연 준비로 학교 연습실에서 살았고 난 정하지 못한 진로를 두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남들보다 먼저 이력서를 내고 초조해 하고 있었다. 내 목표는 먼저 경제적 자립을 하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은 육체와 정신을 반납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았기에 나의 사치스러운 생각이 잘못됐음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의 공연 전에 내 최대 고민은 유치하게도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하는 거였다. 전에도 그와 오페라 나비 부인, 카르멘 등 선배들이 나오는 연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다. 그때마다 화려하게 성장한 여자들과 상들리에와 꽃다발, 그들의 은근한 자부심에 주눅이 들곤 했다. 그에게 그 어떤 여자보다도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머리부터 신발까지 어떻게 치장을 할까 궁리에 궁리를 또 했다. 리골레토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청부 살인업자인 스파라 푸칠레였다. 1막 2장에 잠깐 나오고 3막에 나오는 조연이었다. 검은 두건의 망토를 휘날리는 그는 조명을 받아 흰 얼굴과 검정일색인 의상이 인상적으로 대비되었다. 무엇보다도 베이스인 그의 목소리는 굉장히 독특한 음색으로 느껴졌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생경하게 들리는 건 아니었다. 저음으로 내리꽂는 그의 목소리는 실존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낯설고 먼 목소리 같았다. 그 목소리의 여운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클라이막스로 가는 오케스트라의 연주 속에 녹아든 그의 목소리는 긴 울림을 남겼다. 팔목에 쫙 소름이 돋았다. 오페라의 재미와 감동을 나는 훈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훈이 공연에 직접 출연하든 함께 공연을 보든 연주를 보고 들을 때 문화적 충족감과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세상에 필요한 일들을 잠깐 잊게 했다. 빳빳하게 풀먹인 흰 광목교와 광목 안쪽에 색동 인조견을 댄 이불은 어릴 때의 그 느낌과 똑같았다. 아무도 눕지 않았던 풀먹인 요는 기분을 산뜻하게 만들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예사롭지 않은 바람은 기어코 비를 몰고 왔다. 나는 그 생경하고 사나운 소리에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빗소리를 듣는 것만 같았다.
빗소리는 점점 더 세졌다. 창호지로 스며든 빗소리는 마음을 적셨다. 단단히 벼른 비는 오늘 밤 제 힘을 다 보여주려는 듯 힘차게 빗줄기를 뿌려댔다. 천둥과 번개까지 합세하여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이 번쩍이는 게 느껴졌다. 천둥 소리에 눈을 뜨면 바깥쪽으로 난 작은 창문에 비바람에 흔들리는 이파리의 그림자가 비쳤다. 무섭고 두려웠다. 마음은 훈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감히 일어서지도 못하고 숨을 죽이고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을 목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때 훈의 어머니가 말을 시켜왔다. 자고 있어요? 아니요, 잠이 안 와요. 잠자리도 바뀌고 저렇게 비가 오니 잠이 안 오겠죠. 네, 이 집 마음에 들어요. 저 이런 집 처음 와봐요. 저는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했는데 밤이 되니까 무서워요. 그래요. 나는 30년 넘게 살았어도 내 집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저도 20년 넘게 한 집에서 살았어요. 제 소원이 다른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였어요. 집을 튼튼하게 지었나 보죠.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사갈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곳에 오래 살다 보면 다른 곳으로 떠나지 못해요. 내가 누워있는 몇백 년 된 집과 20년 넘게 살아온 우리 집은 비교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와 두 분이 사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난 요즘 무서운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죽음밖에 무서운 게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글쎄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누군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 그리고 내 자신의 죽음. 그 두 가지만 빼놓고는 무슨 일이 일어난들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아랫목으로 돌아누웠고 그녀 역시 나를 향해 돌아누웠다. 태풍 같은 빗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우리 훈이와 결혼할 거죠? 당신 자식의 결혼에 대해 남의 자식 일처럼 담담히 말하는 그녀의 속내를 알 수 없었다. 훈이에게 미안함이 많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정을 별로 주지 못했어. 얼떨결에 애가 들어서고 낳고 일찍부터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데 나를 닮아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어. 이제 유학까지 가겠다는 걸 보면 피는 못 속이나 봐.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럽게 반말로 바뀌어졌다. 나는 편안해졌다. 그녀가 훈의 유학을 반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한테서 더 커서는 집으로 오는 선생님한테 피아노를 배운 훈은 내가 듣기에 썩 훌륭한 연주를 했다. 피아노 앞에 정식으로 한번 앉아보지 못한 나로서는 그런 훈이 부럽기만 했다. 성악이 뭔지 모르는 할머니는 노래 부른다는 말에 기겁을 하고 펄쩍 뛰셨지. 그리고 내 탓을 했지. 지 어미를 닮아 허튼 바람이 들어 그런 거라고. 그동안 이야기 상대 없는 외로움에 사무쳤는지 그녀는 계속 말을 해나갔다. 설사 할머니가 깨어있더라도 닫힌 방문을 지나 말소리가 들릴 염려는 없었다. 훈이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몰래 레슨비를 대주었거든.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 연엽주를 어머님 몰래 내다 팔아 돈을 모으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강정을 만들어 팔기도 했지. 연엽주라는 생소한 술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 그녀는 명망 있는 가문의 종부로서 대물림 받은 음식이 몇 가지 있지만 술을 가장 귀하게 받든다고 했다. 연엽주는 마셔서 취하는 술이 아니라 소화가 잘 되고 피를 맑게 해서 성인병을 예방하는 약주야. 연엽주가 약주가 되는 것은 술을 담그는 재료가 모두 약용으로 쓰는 것이고 만드는 사람의 정성으로 약이 되기 때문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조상들은 제상에 올리는 수량기를 막고 자신의 후손임을 확인한다고 해. 그녀의 말은 차분하고 감정이 없었다. 내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할머니는 갖가지 술을 담그는 일에 늘 분주했어.
나 역시 그 일을 함께 거들었지. 술은 정성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밤 12시 하늘의 기가 가장 성한 시기에 그릇을 받쳐 이슬을 받고 술을 담그는 날도 길일로 잡았지. 그녀는 말끝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윽한 향기와 새콤한 맛의 연엽주를 가기 전에 꼭 맛보라고 했다. 나는 훈이가 종손이라는 짐 때문에 꿈을 접는 걸 바라지 않아요. 나는 훈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래요. 물론 지 애비처럼은 아니지만. 어느새 다시 말을 높인 훈의 어머니는 한숨으로 말끝을 흐렸다. 번개와 천둥은 계속되고 나는 땅바닥이 패는 사납고 섬뜩한 빗소리에 다시 가슴이 조여들었다. 훈이는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알고 있죠? 할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난 반대하지 않아요. 이 집 종가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부자가 3대를 가기 어렵다는 말은 들어보았지만 이 종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 집의 가난에는 익숙하면서도 훈의 종가의 궁핍은 안타까웠다. 훈에게 들은 바로는 만석군이었다던 그녀 친정이 망하기 전까지 이 종가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있는 돈 쓸 줄만 알았던 훈의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면서도 집에 돈을 내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남들처럼 고추, 마늘, 깨, 찹쌀 같은 농사를 지어 돈을 만들지 못한 그녀가 생각해낸 것이 할머니가 전수받은 비법으로 만든 연엽주를 몰래 파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훈에게 필요한 여자는 내가 아닐지도 몰랐다. 나는 훈에게 어떤 도움을 줄 처지가 못 되었다. 그렇다고 훈을 완전히 이해하고 위로가 되는 여자도 아니었다. 할머니는 훈을 유학 보내지도 않을 테지만 결혼시키면 여기 내려와 있으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내려온 이 길이 잘못 들어선 길처럼 아득했다. 내 길이 아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할머니와 달리 조용하고 나긋한 서울 말씨의 그녀는 가깝게 곁에 있었지만 결코 다가가지 못할 거리가 요와 요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녀와 나는 함께 묶일 운명은 아닌 듯 싶었다. 그리고 종가의 종부로서 나누어야 할 짐,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다. 비가 온 뒤에 더 맑고 높아진 하늘, 산뜻한 바람, 물기를 품고 있는 나무, 여름꽃 그 사이로 고택의 퇴색된 빛이 보였고 잡초들은 성큼 키가 큰 듯 푸르게 서 있었다. 시어머니 앞에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며느리는 말갛게 대청을 걸레질 해놓았고 안채 앞마당에 빗물 고인 장독대 항아리들도 아침을 먹기 전에 마른 걸레로 닦아놓았다. 미음자형의 안채는 살림을 하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살고 있어 여느 집과 비슷한 모양새였지만 제사가 있을 때 손님들이 머무는 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행랑채는 어쩔 수 없이 영혼이 떠도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 오랜 세월을 견뎌온 것을 보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집도 단단하고 고매한 정신을 가졌음이 분명했다. 하지만 훈이 어렸을 적 이 집에서 자애로운 할머니의 귀여움을 한껏 받으며 마음껏 길을 펴고 살았을 집이라 생각하니까 꺼려지는 마음이 덜했다. 단칸방에 마루 하나와 좁은 마당을 끼고 살았던 나와 다른 훈의 유년이 부러웠음은 물론이다. 나는 이런 집을 동경했었다. 텔레비전 사극에서 나오는 고택에 마음이 끌렸었다. 대청 난간에 선 채 아래껏 한테 호령하는 어린아씨, 사랑채에 앉아 고서의 책장을 넘기는 선비, 고각으로 치장한 방, 옷가락지를 낀 손으로 냉수 사발을 들이켜는 시어머니의 모습보다도 배경으로 짧게 비춰지는 유서 깊은 한옥을 마음껏 구경하지 못해 늘 아쉬웠다.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을 선망했다면 내가 너무 유치한 것일까? 땅속에 꿈틀대는 전기가 있으며 이것은 인간 몸속의 피처럼 일정한 길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를 타고난 사람은 복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것이 뭉친 곳에 집을 지으면 기운이 뻗쳐 대대로 번창하고 조상의 무덤을 쓰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풍수지리설에 의해 터를 잡았다는
이 집의 운명을 나는 믿고 싶었다. 종손인지도 몰랐던 훈보다 종가를 이어갈 종손으로서의 훈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다. 결혼할 남자로서 큰아들을 꺼려하는 보통 여자들과 다르게 나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 나는 종가의 종부라는 그 귀족적 지위를 한 번이라도 누려보고 싶었다. 나는 종부라는 자리를 마다하고 싶지 않았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러나 훈은 자신의 집에 대한 자부심이나 따뜻한 기억, 추억을 들추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금은 비어있는 대문 간체의 마구간, 금이 가고 흠집이 난 나무 기둥과 문, 흙 위에 덧바른 회와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는 퇴락한 오래된 집, 그리고 속세의 연에 집착하지 않는 듯한 쉽게 다가설 수 없는 훈의 어머니. 지나간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할머니를 보면 내가 헛된 욕망에 눈먼 어리석은 인간 같아 씁쓸해졌다. 아가씨가 우리 훈과 결혼해서 감당해야 할 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봐요. 어젯밤 훈의 어머니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맨 나중에야 나왔다. 나야 이제 더 희망이 없고 훈은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라면 불행할 거라는 말처럼 들렸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 이 집에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예요. 조상을 잘 모셔야 자식이 잘 된다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어요. 그동안의 원망도 다 버리겠다고 덧붙여서 말하는 훈의 어머니는 곧 이별을 앞둔 사람처럼 담담하게 보였다. 또한 훈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정성껏 조상을 모셔야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훈의 어머니 역시 보통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다. 훈을 위해 내가 좋은 여자가 되지 못할 거라는 그녀의 판단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어제 저녁과 달라진 반찬이 없는 아침 밥상이었다. 우리 훈이 어느새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할머니는 손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눈길로 밥을 먹는 훈을 건너다 보았다. 네 어미가 산기가 얼마나 길었는지. 할머니는 아침 밥상에 듣기에 거북한 얘기를 시작했다. 훈의 어머니가 산기가 있자 흰쌀과 긴 미역, 정화수를 떠놓은 삼신상을 차려놓고 종손이 무사히 태어나기를 빌었다고 했다. 훈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것뿐인가. 새끼줄을 꼬아 솔까지 하고 고추를 대문에 걸어두고 3, 7일까지 있었지. 아무도 대문 안에 들어서지 못하게.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거 미신이라고 하지만 아들을 낳으면 솔가지와 고추를 꼭 걸어놔야 한다. 할머니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당신의 증손자를 품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아침상 앞에서 하는 얘기치고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진지함에 어쩔 수 없이 다소곳이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귀하고 정성스럽게 키운 종손이 결혼하겠다는데 할머니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이제 집안을 따질 처지도 못 되었고 어차피 그 말에 순종할 손자도 아니었다. 이미 내가 임신한 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거론할 것도 없었다. 문제는 훈의 어머니였다. 공부를 계속하려면, 더군다나 유학을 가려면 혼자 가라는 뜻을 내보였다. 결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행복하고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해본 적 없는 훈의 어머니는 객지 생활 대신 어서 빨리 가정을 갖고 안정을 찾으라는 여느 어머니는 아니었다. 난 그녀에게 보기 좋게 퇴짜당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다른 존재였다. 나는 훈의 어머니 마음에 들고 싶었다. 하룻밤을 자고 난 뒤 좀 편한 마음이 되긴 했지만 훈의 어머니는 여전히 멀고 어려웠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꼬. 갑자기 할머니는 눈물을 찔끔거리기 시작했다. 종손의 대가 끊겨 어렸을 때 양자로 온 할아버지는 종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 때문에 한평생 잠시라도 종가를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 손이 귀에 자식을 많이 두고 싶었지만 금실 좋은 부부 자식 귀하다고 아들 하나만 두게 된 것도 다행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 귀한 아들이 결혼해 훈을 낳았을 때
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았던 종가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 같아 기뻤다고 늙은 할아버지는 죽기 전 훈에게 말했다고 했다. 훈의 할아버지는 엄격했다. 양자로 종손이 된 자격지심에서인지 귀한 자식에게 사랑보다도 조상의 가르침과 책임을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 깊이 각인시키려고 노력했다. 늘 주눅이 들어 도망가고 싶던 훈의 아버지는 공부를 핑계로 서울로 일본으로 돌았지만 끝까지 마친 학교는 없었다. 그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뿐 변변한 직장 생활 한번 하지 않았다. 훈의 종가에서는 설 추석 차례까지 1년에 15번 제사가 있었다. 이 많은 제사에는 돈이 필요했고 따라서 제전이 많아야 했다. 종가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게 훈의 할아버지 유언이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전답과 노비를 종손이 팔면 여러 자손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말 못한다는 종가의 법규가 내려오고 있었다. 종가 소유의 전답과 대지도 종손이 팔려고 하면 말리고 그래도 어긴다면 관에 고발하여 막으라는 그 법규를 최초로 어긴 사람은 훈의 아버지였다. 결혼과 함께 한때 새 삶을 꿈꿨던 이상적인 젊은 종손은 더 많은 재산을 일궈서 가문의 중흥을 꾀하겠다는 명목하에 벌인 사업 덕분에 재산은 한여름 소금 녹아내리듯 줄어버렸다. 며칠 있으면 제사인데 아예 그때까지 있다 가면 안 되나? 할머니의 말에 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다 보았다. 어머니, 얘들도 일이 있겠죠. 제사 때 훈이만 다시 왔다 가라고 그러죠. 훈의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다. 아직은 내가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훈이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전축을 켜놓지 않는다면 종가는 자연의 소리에 묻혀있는 조용한 집이었다. 바람의 세기에 따라 감나무, 호두나무의 싱싱한 잎사귀를 스치는 다양한 소리와 참매미 울음소리로 사람 귀한 종가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훈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내려온 아들을 붙잡고 앉는 대신 앞마당 평상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때가 많았다. 어머니의 야윈 어깨가 슬프고도 처량해 보여 훈이 고개를 돌리는 모습은 더없이 쓸쓸해 보였다. 나는 선뜻 훈이 있는 사랑채로 향하지도 못하고 안채 마당에서 서성댔다. 훈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꼼짝 않고 밀가루를 반죽했다. 어디서 손 내놓기가 창피하다고 푸념하던 엄마의 손과 명문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의 손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 내가 자꾸 부엌 쪽을 기웃거리자 그녀가 나를 불렀다. 가서 놀아요. 그녀가 참외와 과도, 작은 꽃무늬 접시가 담겨있는 소반을 내주었다. 훈은 누마루에 서서 키 큰 풀들이 치렁치렁한 뜰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검정 티셔츠를 입은 그의 뒷모습에 우수의 어린 바이올린 곡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흐르고 있었다. 말을 할 때 훈의 목소리는 색깔로 치자면 음울한 갈색음이었다. 그런 훈의 목소리가 무대에 서면 열정적으로 폭발할 듯이 뿜어져 나왔다. 가슴에 화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쨍쨍한 햇빛 속 오래된 집에서 두 다리를 어깨폭만큼 벌리고 서서 치밀어 오르는 무엇을 애써 참고 있는 듯한 훈의 뒷모습에 왠지 가슴이 울컥하고 메어왔다. 음이 고조되어 클라이막스로 내다를수록 바이올린의 소리는 누군가의 알 수 없는 슬픔에 복받친 흐느낌처럼 들렸다. 나는 소반을 내려놓고 훈에게로 달려가서 등 뒤에 얼굴을 묻었다. 훈이 손을 뒤로 해 나를 앞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피아노와 콘트라베이스에 단순한 반주가 덧붙여진 이 바이올린 곡을 들으면 나는 진정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우리 영원히 서로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맹세라도 하고 싶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는 마음을 아직 간직하고 있었다. 양반의 체면과 품위를 지키는 사람은 안사람에게도 마땅히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었을 것이다. 손님 접대는 제사 다음으로 할머니가 마음 쓰는 일이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많은 손님을 불러들였다.
사랑채로 내갈 음식상과 술상, 찻상을 차리느라 할머니는 손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했다. 결코 딴 생각을 할 겨를 없이 분주했던 날들이었지만 그 시절이 오히려 행복했다고 했다. 할머니의 행복은 할아버지의 대로 끝이 났고 도시로 나가 떠돌던 아들, 훈의 아버지는 남의 집 드나들듯 이 집을 드나들었고 종가의 활력은 없어졌다. 어린 훈과 종가에 남겨진 어머니는 딴 생각할 겨를 없던 시어머니와 달랐다. 객지에 나가 있는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쓰러져간 자신의 꿈과 외로움과 운명을 거역하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에 치를 떨며 아직도 종가의 종부로서 권위를 내세우는 시어머니 밑에서 귀를 닫고 입을 막고 살았다. 그녀는 벌써 오래전부터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신경안정제와 만성 소화불량약을 타서 꼬박꼬박 먹고 있었다. 만석군집 큰딸 훈의 어머니는 귀하게 자란 여자였다.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명문대를 나온 신여성이었다. 그 인텔리 여성이 전공한 것은 피아노였다. 훈의 방에 있던 그 야마하 피아노는 시집 올 때 같이 들어온 혼수라고 했다. 훈이 이어받은 음악적 감수성과 재능은 어머니 쪽 대물림이었다. 그 신식 여성이 이 시골 종가에 묻혀 산 세월이 신기하기만 했다. 종가의 종손이지만 공부보다는 세상의 잡다한 유행에 휩쓸려 다니던 남자와 최고 학교를 나온 이지적이고 이성적인 여자와의 만남은 불씨를 남겨둔 불행의 시작이었다.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본 흰색의 원피스와 모자와 구두를 갖춰 신고 신부보다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축가를 연주하는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는 일념에 남자는 한평생 나눠 뿜어내야 할 정열을 모두 바쳤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여고에서 음악을 가르치려던 그녀는 귀한 종손의 핏줄을 잉태했고 종부로서는 가당치 않은 며느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시어머니는 미리 점찍어둔 살림 잘하고 엉덩이가 실한 며느리감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받아들였다. 그때만 해도 문전 옥답이 종가의 살림을 윤택하게 해주고 사랑채엔 손님이 끊이지 않고 아랫사람들이 행랑채에 머물 만큼 번잡했던 종가였다. 사업상 여러 도시를 떠돌 때 그녀는 남편 곁에 있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을 믿지 못했고 남편은 아내를 부담스러워했다. 종부는 종가를 비울 수 없다는 시어머니의 언명을 거역할 만큼 성정이 드세지도 못했다. 점점 멀어져만 가는 남편,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시부모, 과거의 영광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로 그녀는 가슴에 멍이 쌓이기 시작했다. 속병에 더 깊은 상처를 보태준 것은 다른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은 남편이었다. 손이 귀한 집으로 시집온 할머니가 낳은 귀한 아들. 훈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서 본 자식도 할머니는 귀하게 여겼다. 훈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할머니는 자손이 많을수록 가문이 번성할 거라는 믿음에 분노에 떠는 며느리를 모른 채 했다. 더 많은 자식을 낳은 부인과 살고 있는 아버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종가와 멀어져만 갔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손에 익지 않는 살림을 가르쳤다. 손님을 대접하고 제사상을 차리고 때에 맞춰 장을 담그고 차를 끓여내고 녹그릇을 닦아내는 고된 일을 시킴으로써 딴 생각을 못하도록 했다. 귀한 집 딸로서 제 속옷 하나 빨아본 적 없고 새순물 받쳐주는 아이 딸린 생활에 가늘고 기다란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고 화장하고 책 읽는 것밖에 해본 적 없는 그녀로서는 하루하루가 고되고 가슴속에 응어리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 자식에 대한 기대 하나만으로 인내하고 살아온 다른 여자와 달리 그녀는 훈에게 집착하지 않았다. 훈은 어머니가 자신 속에만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믿음 대신에 자신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그 말은 어머니라는 말만 나와도 목이 메어지는 보통 남자들의 무조건적인 애정과는 너무나 다른 아픔이 묻어있는 얘기였다. 그런 훈의 어머니가 끝내 종가를 떠나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종부로서의 책임만은 아닐 것이다. 친정의 몰락, 독립에 대한 두려움, 허무한 인생에 대한 체념,
어느 것 하나라도 대답은 되지 않을 것이다. 옛말에 여자 무식하면 집안 3대가 망한다 했다. 나는 공부만이 못했어도 자식 며느리 공부 많이 한 게 좋았다. 야무진 손끝을 가진 며느리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은 며느리에게 관대했던 건 당신이 많이 배우지 못한 한이 있었고 집안이 더 번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부가 정이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기라. 옛날엔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혼인해서 잘만 살았는데 부모 뜻 어겨가며 결혼해놓고선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우리 훈이하고 마음은 잘 맞지. 한평생 부부이면서 각별한 정이 없어 오로지 훈 하나를 낳고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과 딸 하나를 둔 훈의 아버지를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심하는 눈치였다. 할머니는 나를 미래의 종부가 될 손자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눈치였다. 나는 가슴이 벅찼지만 한편으론 비현실적인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를 인정하지만 훈의 유학만큼은 절대 승낙하지 않을 할머니와 훈의 유학은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고 싶지만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훈의 어머니 사이에서 나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점심은 대청에서 큰 교자상을 두고 다 같이 둘러앉아 먹었다. 날도 더운데 칼국수를 하라는 할머니의 요구에 어머니는 혼자 밀가루를 반죽해 콩가루를 뿌리고 얇게 썬 칼국수를 끓여내왔다. 앉아서 받아먹기가 정말 민망스러웠다. 텃밭에서 기른 호박은 푹 익지 않아서 아삭하게 씹혔다. 익지 않은 물김치는 시원하고 개운했다. 일을 못해 시어머니 마음에 차지 않은 며느리는 그동안 세월에 시어머니 입맛을 맞출 만큼 솜씨가 늘었나 보았다. 큰 집에서 두 분이 지내시려면 외롭지 않으세요? 송구한 마음에 한다는 말이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한 것 같아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외롭긴 그동안 하도 많은 사람들에 치여서 이젠 조용히 지내는 일이 마음 편하고 좋아. 훈의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좋기도 하겠다. 사람 사는 집 사람이 끌어야 좋은 거라. 두 늙은이 사는 정막 강산 같은 집 나는 싫다. 어린 새끼들 울고 떠들고 사람들 밥 해주고 술상 차려주고 일하는 여편네들 수다 떠는 소리에 음식에 침 튄다고 면박 줄 때가 나는 그립다. 잠도 못 자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부엌에서 떠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게 여자로서의 행복인 거라. 훈의 어머니는 입을 꼭 다물고 국숫가락을 돌돌 말아 올리기만 할 뿐 대꾸하지 않았다. 다시 집안의 생기가 돌려면 먼저 나가 있는 훈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훈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야 할 것이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단속하면서도 할머니는 어린 증손자들의 볼을 비벼대며 흐뭇해할 것이다. 국숫가락을 소리내지 않게 말아 올리려다 나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는 대견스럽다는 듯이 나를 건네다보고 웃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은 잠깐 내 얼굴 아래로 내려가 배에 머물렀다. 훈과 나는 서로 눈이 마주치자 계면쩍게 웃고 말았다. 훈과 나는 결혼할 사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치고 할머니의 아쉬운 배웅을 받으며 이른 아침 월문을 나섰다. 졸업을 하고 나서도 예정대로 이태리로 떠나지 못하자 훈은 한층 더 예민하고 우울해져 있었다. 이미 떠난 다른 동기나 선배들처럼 그가 얼마나 간절히 유학을 열망했는지 아는 나로서는 감히 위로해줄 말도 찾지 못해 그 앞에서 허둥대거나 그와의 만남을 피했다. 손이 귀한 집 독자의 종손, 할머니는 허락할 리 없었다. 훈의 집에선 결혼보다도 유학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 자연히 결혼은 멀어져 갔다. 거기다 할머니가 낙상을 한 뒤 자리에 꼼짝없이 누워 계시다고 했다. 결혼에 적극적이어야 할 어머니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였다. 훈이 유학을 가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진로는 더욱 불분명해졌다. 지금은 영세한 출판사에 다니고 있지만 역시 앞날이 불투명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집을 옮겨야 될 것 같아.
훈의 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매달 하숙비까지 되는 것도 이젠 힘든 눈치였다. 신촌의 하숙집을 나와 신림동 골목 어느 주택에 지하방으로 옮긴 훈의 방에 갔던 날, 나는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화가 나 있었다. 그는 혼자 방을 옮겼다. 내게 말도 없었고 한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있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와의 관계를 지속하기엔 나도 지쳐 있었다. 그가 날 무시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방바닥에 일렬로 쭉 늘어선 소주병은 내게 시위하듯이 서 있었다. 내가 당신한텐 어떤 사람이야? 나는 소리쳤다. 나 이젠 당신 같은 사람 너무 힘들어. 그건 진심이었다. 훈은 깊게 들이마신 담배 연기를 오래도록 내뿜었다. 연기는 좁은 방 안에 뿌옇게 쌓여갔다. 습기를 머금은 장판, 하숙집에서보다 더 커 보이는 오디오 세트, 햇빛 들어오지 않는 창문의 유리엔 금이 올라가 있었다. 곰팡이가 번식해가는 냄새는 그가 피워대는 담배 냄새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추락이었다. 이 방에 있는 남자가 연미복을 입고 무대에 섰던 그 남자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훈은 전보다 초췌해 보였다. 흰 와이셔츠에 검정 양복, 잘 닦여진 반짝거리는 구두에 줄무늬가 들어간 감색 넥타이를 메고 브라보를 외치던 그 귀족 같은 청년은 어디로 갔는지. 나는 양볼이 패인 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훈이 입고 있는 트레이닝복이 낯설기만 했다. 그때 내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새로 옮긴 그 방에서 나던 전락의 불길한 냄새였다. 난 그 방에서 어쩐지 어두운 운명에 끌려 들어가는 듯한 훈이 두려웠다. 이리 와 앉아. 훈은 고갯짓으로 자기 옆에 앉으라고 했다. 스타킹을 신은 발을 떼자 장판에서 쩍하고 끈적거리는 소리가 났다. 방은 좀 추웠다. 신년이 시작되었고 구정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고민 많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결혼하자. 나는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의 종가에 다녀온 후 유학 준비가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는 서로에게 소원해졌다. 우리 집에 인사를 온다는 계획도 말뿐으로 끝났다. 나는 집으로 훈을 데려가지 않았다. 엄마는 훈을 기다렸고 훈보다도 그의 집에 대해 은근히 기대했다. 그런데 훈의 집을 다녀오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졌다. 방을 옮기고 나서도 연락도 없다가 몇 달 만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새삼스럽게도 청혼이라니. 아무튼 나는 그런 훈을 참아줄 수가 없었다. 훈을 만나지 않는 동안 나는 어느 정도 마음을 잡고 있었다. 중고등학생의 문제집을 출간하는 출판사는 근무 시간이 정확했고 책상에 앉아 일하는 시간 동안은 자유로웠다. 책상 구석에 소설책을 올려놓고 읽었다. 때로는 칸이 좁은 400자 원고지를 올려놓고 한 칸씩 메워가기도 했다. 신춘 문예에 응모한 원고는 그렇게 쓰여졌고 당선은 못 됐지만 이름과 심사평은 볼 수 있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훈을 떨쳐버리는 연습을 했다. 그런데 오늘 눈발이 날리고 석 잔의 커피를 마시고 일도 안 하고 책도 읽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그의 퀭한 얼굴이 보였던 것이다. 무슨 말이야? 나랑 결혼할 거 아니었어? 훈은 당당했다. 왜 내가 당신과 결혼해야 되는데? 그냥 나 믿고 따라와 주면 안 되니? 너라도. 시니컬한 목소리로 말한 훈은 나를 쏘아봤다. 나는 당연히 따라가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참을 수가 없었다. 저 무례하고 오만하고 당당하고 거침없는 태도 때문에 늘 상처받고 가슴이 아팠다. 언젠가 저 자만심에 똑같이 상처를 주리라. 그렇게 다짐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복수의 기회였다. 나 당신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아. 절대가 들어간 말은 진실처럼 그 방에서 메아리 쳤다. 진심이냐고 묻는 훈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다. 내가 원했던 건 날 사랑하고 있다는 훈의 대답이었다. 나도 알고 싶었다.
정말로 날 사랑하고 원하는지. 그렇다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훈의 곁에 있고 싶었다. 훈은 내게 속을 털어놓고 의논하거나 내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가 결정하면 난 따르는 사람이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싶었다. 그렇지 않다면 뒤돌아 내 길을 가야 했다. 그때 오디오에서 노르웨이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수산네 룬댕의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그와 나 사이에 분노 속에 섞여들었다. 작은 지하방에서의 완벽한 음향 덕분에 그 아련한 바이올린 소리가 거침없이 가슴속으로 헤집고 들어왔다. 취기처럼 어느새 몸 전체가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젖어들었다. 처음엔 노여움 때문에 몰랐다. 초라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 훈이 외로움을 참고 견뎠다는 것을 짐작 못했다. 혼자 종이박스를 풀고 낯선 잠자리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며 소주를 조금씩 마셔대고 불안한 미래에 두려워했던 것을 몰랐다. 할머니가 낙상 뒤에 아들과 손자를 더 자주 찾고 가끔 정신을 놓기도 한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혼자 제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제는 훈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가라. 애잔하면서도 강한 바이올린 소리에 섞여 처음엔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나는 바보처럼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었다. 가라고. 훈은 잘 발성된 저음으로 말했다. 눈물이 왈칵 솟아났다.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나는 가방을 들고 훈의 앞을 천천히 지나쳤다. 부엌과 붙어있는 현관에 서자 살림살이가 없는 싱크대가 눈에 들어왔다. 임시로 살고 있는 듯한 썰렁한 집 풍경이 마음에 걸렸다. 예정대로 이태리로 떠났다면 이 집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따뜻한 집을 만들어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다. 철대문을 밀고 나오자 파고드는 바람은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하면서 눈을 찔러왔다. 늦은 밤이라 거리엔 사람들이 없었다. 집집마다 켜진 불빛이 따사로워 보이는 밤이었다. 훈을 만나면서 망설이고 의심한 시간들이 많았다. 앞길이 분명하고 희망적인 남자를 만난 친구들은 행복한 얼굴이었고 평범한 남자를 만난 친구들은 따분한 얼굴로 다른 곳을 쳐다보기는 했지만 나처럼 불안한 시선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획기적인 인생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환상은 이미 깨져버렸고 거기다가 희망 없는 글쓰기의 욕망 때문에 직장 생활에 성실하지도 못했다. 신문 한 구석에서 과목별 전공자를 찾는 기사를 보고 찾아간 출판사에서 간단한 필기시험을 통과해 취직하기까지 난 고등실업자였다. 졸업하고도 지 밥벌이도 못하는 대학은 그러게 뭐하러 갔느냐는 엄마의 비아냥거림에도 지쳤고 어디서 똑똑한 놈 하나 잘 물어서 시집이나 가라는 아버지의 말도 듣기 싫었다. 출판사의 월급으로 돈은 모아지지 않았다. 버는 것보다 쓰는 데가 더 많았다. 시간이 가는 게 두려웠고 미래는 불안했다. 무엇이든 확실한 걸 붙잡고 싶었다. 일단 훈과 떠나서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쌓으면 길이 보일지도 몰랐다. 다시 훈에게 돌아가기 위해 술을 마셨다. 몇 구비의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길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다. 취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취해지지 않았다. 찬바람을 맞으며 골목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길눈이 어둡고 야맹증도 있는 나는 자꾸 발을 헛디뎠다. 취기가 올라 흥얼대며 걷고 있었지만 조금 전 뛰쳐나왔던 그 집은 보이지 않았다. 빨리 그 집을 찾아야 했다. 훈을 만나야 했다. 골목길의 지표로 삼았던 슈퍼는 이제 문을 닫으려고 했다. 바다 한가운데서 등대를 발견한 것처럼 기뻤다. 그 집 지하방에 불 켜진 창을 보자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다시 되돌아가고픈 유혹을 느꼈다. 훈과 헤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비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훈의 방이 있는 집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문 열어. 나는 뿌연 유리창을 두드렸다. 훈은 금방 나오지 않았다.
나는 계속 유리창을 쳤다. 훈의 모습이 어른거렸고 문이 열렸다. 나는 풀어진 눈동자로 훈을 쏘아보며 발을 들여놓았다. 뭐야? 훈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했다. 술 마셨니? 그래, 마셨다. 잘난 너한테 오느라 마셨다. 집엔 안 가? 집? 이제부터 내 집은 여기야. 내 집을 놔두고 가긴 어딜 가. 훈은 햇볕 들지 않은 그 방에서 처음으로 웃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웃음소리는 너무 듣기 좋았다. 뭐라고 해야 할까? 크지도 작지도 않고 목 안에서부터 한 바퀴 돌고 나오는 듯한 그 귀한 웃음소리에 굳어졌던 마음이 다 풀어졌다. 내가 훈에게서 제일 사랑했던 건 그 웃음소리였다. 기쁨과 슬픔과 원망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훈의 얼굴을 보았다. 훈과의 동거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신경전도 버리지 않고 지냈다. 집에는 계속되는 야근 때문에 친구네 집에서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다가 나중엔 친구네 집에서 함께 지낸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나는 8시면 일어나서 회사에 갔다. 훈은 더 늦게 일어나 학교에 가서 연습을 하고 오후 늦게 선배가 운영하는 입시 전문 음악학원에 나가 레슨을 했다. 우리 힘으로 유학을 가서 함께 공부하자고 우리는 새롭게 약속을 했다. 우리 집에서는 훈의 존재를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고 훈의 집에선 함께 사는 걸 묵인하는 눈치였다. 우리는 둘 다 가난했다. 반지하 새방에 월세를 주고 나면 큰 짐을 벗은 것처럼 등이 가벼웠다. 결혼하려면 네가 돈 벌어가지고 가. 엄마는 대학까지 나왔으니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라는 투였다. 거기에다가 남자와 외국으로 유학 간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 훈의 방에서 함께 있는 동안 그 생각 때문에 우울했고 훈은 보통의 평범한 남자로 돌아와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으로 새어들어와 눈이 부셔 쉽게 잠들지 못하는 늦은 밤이면 우리는 서로의 쉽지 않은 길을 생각했다. 불안한 미래가 나를 죄어왔고 자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나도 분명하고 희망적인 길을 가고 싶었다. 훈 역시 글 쓰는 일과 출판사에서 하는 내 일을 대단치 않게 여겼다. 초조함으로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훈은 당장 출판사를 그만두고 자신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돈이 문제였다. 비행기표와 입학 허가증을 얻기 위한 학교 등록, 선불로 내야 하는 2달간의 집세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모으자면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할지 몰랐다. 로마에 가면 난 뭘 하지? 공부하면 되잖아. 무슨 공부? 난 소설을 쓰고 싶은데. 소설? 세상을 보는 눈을 넓게 가져야지. 많이 보고 느끼면 돼.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돈 벌면서 공부할 거야. 선배들도 다 아르바이트 해. 대부분 관광 가이드 하는데 그게 돈벌이가 괜찮대. 나는 집에 있고. 왜 집에 있어? 처음엔 등록한 어학학교에서 언어 공부하고 운전 연습하고 여자들은 쇼핑센터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 한대.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시간 나면 여행 많이 다니자. 유럽 문화의 중심은 로마야. 많은 걸 보고 경험하면 좋은 글 쓸 수 있을 거야. 적어도 5년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때까지 아이 낳지 말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보자. 정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은 없었다. 훈의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차왔다. 외국에 나갔던 경험으로 쓴 장편 소설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나는 그게 부러웠다. 그러나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다. 가능한 빨리 젊음과 열정의 무기로 우리는 용감하게 떠났어야 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며 떠났어야 했다. 2학기 문제집이 나올 때라서 매일 야근을 해 피곤해져러 그 집 언제나 반쯤 열려있는 철대문을 밀자 후덥지근한 공기에 향이 진한 커피 냄새가
달짝지근하게 다가왔다. 방에 들어서자 커피 메이커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왔어? 어서 앉아. 뭐야? 커피지. 블루 마운틴이 제일 부드럽고 좋아. 밥은 먹은 거야? 아까 학원에서 선배와 같이 먹었어. 지금이 먹다 남은 커피를 두고 갓 볶은 향이 좋은 커피를 사다 음미할 때는 아니었다. 하지만 침침하고 퀴퀴한 그 방의 냄새를 점령한 커피 향이 좋기는 했다. 한때 로마에서 커피를 금지시킨 적이 있어. 커피가 사람을 중독시키고 유혹에 빠뜨린다고 훈이 말했다. 술이라면 몰라도 커피를? 나도 모르게 신경질적인 말투가 나왔다. 모든 게 성가신 날이었다. 담배 냄새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방에서 속이 메스꺼웠다. 약간의 감기 기운과 무력감, 훈에 대한 마음으로 내 말끝은 날이 서 있었다. 훈은 성악가는 몸이 악기라고 자신의 몸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런 훈이 하숙집에서 자취방으로 옮긴 후 술도 많이 마셨지만 담배는 더 많이 피웠다. 술도 해로웠지만 담배에 중독되면 목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지금 당신에겐 담배를 금지시켜야 돼. 알고 있어? 답답하니까 자꾸 손이 가. 이젠 끊어야지. 훈은 불안하고 초조해했다. 내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유학을 가서 성공을 하는 사람은 10%도 채 되지 않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학교에 자리 잡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처럼 가망이 없는 일이기도 했다.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한 길에 누워있는 할머니와 어머니만 퇴락한 집에 버려두고 혼자만 떠난다는 죄책감보다도 쉽게 떠날 수 없는 현실을 훈은 더 못 견뎌 했다. 가능하면 빨리 떠나자. 정말 가기는 하는 거야? 지쳐가고 있던 내게서 볼멘 소리가 튀어나왔다. 무슨 소리야? 몰라서 물어. 유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더 시간을 흘려보내야 할지 아득하기만 했다. 자존심 때문인지 훈은 선배들의 음악회에 갈 때면 초대권을 마다하고 꼭 돈을 주고 티켓을 샀다. 한 달에 2~3번만 음악회에 가도 그가 아르바이트한 돈은 다 나갔다. 우리는 먹고 입고 자는 것 등 최소한의 생활만을 해나가기에도 벅찼다. 외국 생활에서의 유학 생활을 미리 연습한다고 하기에는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었다. 낯선 설렘이나 의지가 없었다. 결혼한 친구들의 집들이에라도 갔다 오는 날이면 나는 음습한 지하방에서 밤새 잠들지 못했다. 우리 집에서 엄마가 아빠 몰래 몇 번 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내가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어 했던 집보다도 못한 지하방에서 희망 없이 사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우리 집에 다녀온 후 바로 너희 집에 가기로 했었잖아. 넌 여기서 나와 살면서도 한 번도 너네 집에 가자고 하지 않았어. 왜 날 집으로 데려가지 않는 거지? 우리 집에선 너를 인정하잖아. 훈은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아니야. 그래서 나를 못 믿겠다는 거야? 훈의 번뜩이는 눈빛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 세상 모두에게로 향하는 것처럼 그 좁은 방을 다 채우고 밖으로 퍼져나갔다. 훈의 차갑고 거친 눈빛은 이미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다. 나는 그런 훈이 겁나고 무서웠다. 훈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것이기도 했다. 훈은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의 극진한 정성을 받으며 자랐고 신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어머니의 배려로 피아노 선생을 데려다 레슨을 받고 반듯하고 흠집이 없는 과일을 먹었고 얼룩 없고 구김 없는 정갈한 옷을 입고 용을 넣은 보약을 먹었다. 귀한 아이는 말수가 적고 의젓하기까지 해 더 칭찬을 받았다. 그런 선비 기질의 예술적인 감성이 자라날 수 있었다는 게 나로서는 조금 의아했다. 집에서 떨어져 학교를 다닐 때도 고급 하숙집만 골랐다. 손수 라면 하나 끓여 먹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훈의 어머니는 어린아들에게
먼 이국의 작곡가 사진을 보여주거나 어른들 눈치를 보며 음악을 선곡해 가끔 들려주기도 했다. 사시사철 바뀌는 나무와 꽃과 바람과 흙, 멀리 보이는 산을 보며 조숙한 아이는 자기만의 세계를 키워나갔다. 그런 훈을 내 집에 데려올 자신과 용기가 없었다. 내 자신이 초라하게만 보였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성악가가 나와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면 따분한 표정으로 채널을 돌리는 우리 부모였다. 자수성가해 그럴듯한 집에서 호탕한 웃음으로 훈을 맞을 여유만 있었다면 난 벌써 훈을 집으로 데려갔을지도 모른다. 비록 지금 훈과 내가 밖으로 나가야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딸린 지하방에 살고 있더라도 내가 그동안 자라온 배경을 훈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집 얘기를 하지 않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훈이 우리 집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동네 이름뿐이었다. 훈은 그런 나를 오해하고 있었다. 훈은 작년 여름 자기네 집에 다녀온 후 우리 집에도 인사를 하러 온다고 했다. 나는 뒤로 미루었다. 그때 훈은 별 말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자기를 집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따지고 있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 우리 집에 대한 내 자존심과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훈의 자존심을 모두 지켜주고 싶었다. 훈은 내 마음을 몰랐다. 대학 등록금도 이자가 거의 없는 대출금으로 된 우리 집에서 비행기표와 생활비까지 지어주며 잘 갔다 오라고 환영할 리가 없었다. 남자고 여자고 평생 먹고 살 든든한 직장을 최고로 여기는 엄마가 훈을 반가워할 까닭이 없었다. 예전에 훈의 집이라면, 그래서 새며느리 호강시켜줄 처지가 된다면 종가의 종손, 종부라고 좋아했을지도 몰랐다. 자존심 강하고 남에게 굽힐 줄 모르는 훈의 성격에 자신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를 참아내리라는 믿음도 없었다.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타협할 줄 모르는 훈은 한 번 받은 상처는 좀처럼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30평도 안 되는 낡고 초라한 집, 재래식 화장실, 좁은 골목길에 마주한 앞집, 점잖지 못한 웃음소리, 무식과 천박함을 드러내는 말투, 나는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살았다. 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훈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었다.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따라 외국으로 나갈 수 있어? 솔직히 자신 없어. 집에서도 반대할 거야. 왜 이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훈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훈이 내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묻는다는 듯이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이야? 그래. 난 확실하게 대답했다. 나와 결혼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니야. 나도 미지의 세계로 떠나고 싶었다.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다. 어떻게 비행기 티켓을 끊고 최소한의 여비는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뚜렷하고 구체적인 목표 없이 단지 새로운 세계로의 동경만으로 떠날 만큼 난 부르주아적 성향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꾸 뒤로 물러나게 했다. 우리 집에 갔다 온 다음부터 넌 달라졌어. 이제 몰락하고 책임만 남은 종가의 종손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 우리 집에서 너나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거는 없어.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옛날 생각만 하고 있어. 어머닌 세상에 나가지도 않고 체념만 하고 살아. 나는 어떤지 알아? 훈은 소리쳤다. 나는 항상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우리 종손 하시는 할머니도, 친구네 엄마와 다른 어머니도, 무책임한 아버지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친척 어른들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절도. 어렸을 때 아이들은 나를 부러워했지만 나는 집이 싫었어.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살고 싶었어. 두 손을 꼭 잡아주고 싶을 정도로 훈은 떨고 있었다. 내가 그의 손을 잡아준다면 내 손을 뿌리칠 것 같아 두려웠다. 훈의 차갑고 거친 눈빛은 이미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했다. 조상, 예의, 가문, 풍습,
그런 실체 없는 헛개비에 나를 얽매어 놓으려는 이유가 바로 그 집 때문이었어. 그 집을 지켜나가려면 나는 그 헛개비들을 껴안고 살아야 하는 거야. 사실 집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알고 있어. 그 많던 땅도 거의 다 팔아치우고 그야말로 빈집만 남은 셈이지.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훈의 그 집을 내가 얼마나 동경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집이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도 세상을 살아가는 충분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훈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다. 너는 내가 왜 유학을 열망하는 줄 알고 있니? 나는 마지막으로 훈이 제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들을 내뱉어 버리기를 기다렸다.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속에 있는 것들을 내뱉고 나면 훈의 외롭고 힘든 마음도 조금 후련해질 것 같았다. 내 목소리, 내 재능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 나보다 재능 있고 그 재능을 의지로 뒷받침하는 무서운 인간들이 많아. 거기에 비하면 난 평범해. 나도 평범한 게 싫었어. 내가 바보처럼 끼어들어 말했다. 평범이 넌 무슨 뜻인 줄이나 알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훈의 말투는 화가 나면 고스란히 드러났다. 나로서는 심각한 얘기였다. 내가 가장 간절하게 바랐던 것은 한 번이라도 화려하게 반짝이고 싶었던 것이다. 사람들의 질투와 선망을 받아보고 싶었다.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싫었다. 왜 묻지 않지? 재능도 의지도 없으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유학 가는 이유를 왜 물어보지 않는 거지? 역시 훈은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이었다. 유학이 곧 성공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도 종가의 종손이라는 도덕적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면서도 오로지 훌훌 털고 떠날 생각만 하는 훈의 간절함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도 여겨졌다. 난 그냥 떠나고 싶었어.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 음악을 사랑하지만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선택하고 싶진 않아. 나는 내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면서 살고 싶었어. 종손이니 집안이니 책임이라는 말이라면 신물이 나. 끔찍해. 내 몸속엔 예술적 감수성의 어머니와 방랑자적 기질의 아버지의 피가 사이좋게 반반씩 흐르나 봐. 자조적인 투로 훈은 피에 대해 얘기했다. 처음부터 유학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어. 내 길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성공한 성악가의 화려한 귀곡 독창회와 오페라 무대 한쪽 구석에 앉아 지켜보고 싶었는데 한 10년쯤 후에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인생은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가 되었다. 너 우스운 여자야. 단정적인 그 말은 차갑고 싸늘하게 나를 내리쳤다.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열정, 아니 감정을 품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나 떠나면 너하고 끝이야. 같이 떠나지 않으면 다시 만나기엔 너무 긴 시간이 지나는 거야. 그때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을 거야. 훈의 말은 거기서 끝났다. 훈이 먼저 방을 나갔다. 내가 그 방에 머무른 것도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영원히 함께 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훈과의 마지막은 그런 식으로 끝이 났다. 몇 달 만에 돌아온 집이 편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편안히 쉬고 싶었지만 그런 곳이 집은 아니었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때 조건까지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기회를 봐서 집에서 완전히 독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서클에서 만나 혼자 좋아했던 선배에게서 이제 네 마음에 등불을 켜줄 남자를 만나라는 편지를 받았고 한동안 만나지 않았던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늦게 집으로 가는 날도 많았다. 훈은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한 달이나 빨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떠났다. 난 공항에 가지 않았다. 28일 주기의 생리는 훈의 지하방에서 나온 후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나는 신경이 극도로 불안하고 예민해져 있었다.
밤마다 잠이 깨고 나면 생각나지도 않는 꿈을 꾸었고 그 때문에 더 피곤하기도 했다. 얘가 오자마자 왜 그래? 애서는 사람 마냥 까부러져서. 모든 것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지쳐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루에 덜렁 누워버리는 나를 보고 엄마가 말했다. 저절로 눈이 감겨졌다. 엄마가 내 팔을 툭 건드리는 바람에 사르르 잠이 들려는 나는 눈을 떴다. 마음은 일어나 씻고 일찍 자야지 하면서도 몸이 말을 안 들었다. 훈은 어학학교 입학 허가 원서를 받아들고 대사관에서 혼자 인터뷰를 마쳤다. 순종적인 여자만 기대했던 훈은 나의 분명치 않은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쨌든 훈은 떠났다. 그렇게 빨리 쉽게 떠날 줄 몰랐다. 능력 없고 내세울 게 없는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훈은 나를 설득시키지 않았다. 나는 혼자 책상에 엎드려 있을 때가 많았다. 어디가 확실히 아프지는 않지만 개운하지도 유쾌하지도 않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몸과 머리가 내 것이 아닌 듯 했다. 오로지 집으로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무겁게 의자에 들러붙어 있었다. 사람들이 문을 여닫는 소리에 깜빡 잠이 들었던 난 정신이 돌아왔지만 몸은 점점 나락으로 빠지듯 까부라쳤다. 웅성대는 사람들 소리에 파고든 전화벨 소리에 그냥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칸막이 너머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과 마주쳤다. 다시 서서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전화 받으라니까. 어디 아파? 왜 그래? 식은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나는 숨을 내쉬며 간신히 수화기를 쥐었다. 무거운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화기 속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네 라는 대답을 들은 다음에는 내 이름을 불렀다. 네, 전데요. 훈이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입시학원의 선배였다. 아, 어떡하죠? 마음을 단단히 하고 들으세요. 저도 조금 전에 연락받았어요. 훈에게 사고가 났어요. 이태리에서. 차를 타고 가다 그랬대요. 그런데 전화기 속의 선배 말을 다 듣지 않고도 나는 알았다. 이미 먼저 말을 알아들었다. 그랬구나. 나는 수화기를 그냥 놓았다. 나는 온몸을 떨며 앉아 있었다. 숨이 차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한 발자국씩 앞으로 옮기는데도 천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다. 길거리에 쓰러져 피를 쏟아냈다. 근처에 24시간 분만이 가능하고 여의사가 있는 산부인과가 있는 게 다행이었다. 1인실 병실에 누워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했다. 눈을 떴을 때 눈부신 형광등빛이 익숙할 찰나 나는 형체가 불분명하지만 훈이라고 느낀 무엇을 보았다. 다시 눈을 감았다. 오직 하루 훈과 함께 그 방에서 지낼 수 있다면 오직 한 번 다시 볼 수 있다면 등록한 어학학교에 다니지 않고 훈은 제일 먼저 30년 된 중고 벤츠를 샀다.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와 여행과 통학을 위해 산 낡은 벤츠를 타고 훈이 얼마나 우쭐했을지 짐작이 갔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비를 내고 살기로 한 선배 부부의 집 작은 방에서 훈은 로마 지도를 펼쳐놓고 길부터 익혔다. 그러나 곧 매달 들어가야 되는 만만치 않은 생활비와 학비를 감당해야 할 자신의 처지를 돈 많은 부모를 둔 다른 유학생과 비교했을 것이다. 그 많은 유학생들이 오랜 유학기간을 보내고도 한국에 돌아와 성공을 거둔 예가 극히 드물었으므로 훈도 그 점을 은근히 두려워했으므로 시련의 상처까지 안고 있었으므로 훈은 서둘러 관광 가이드 일을 배웠을 것이다. 선배의 소개로 단체 관광버스에 합성하기도 했고 개인 손님을 가이드하는 자동차에도 동승했다. 하지만 길이 서툰 훈이 혼자 차를 몰고 나가기엔 아직도 너무 일렀다. 낯선 이국의 풍경에 취해 도시의 외곽과 국경까지 달리는 건 위험했다. 훈이 끝도 없이 달려가면서 그 길에서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보았기에 훈은 속도를 높이고 핸들을 잘못 꺾었던 것일까? 월문 앞에는 아무 인기척도 없었다. 너무 조용하고 적막했다. 1년의 차이로 풍경은 달라져 보였다. 길가의 코스모스는 한창이었고 바람에 부지런히 몸을 흔들어댔다. 색이 바랜 나무들과 떨어진 낙엽들만으로도 종가는 충분히 쓸쓸해 보였다. 나는 한 번 와본 집을 내 집 드나들듯 발을 들여놓았다. 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서려다 나를 봤다. 아, 왔어요. 놀라움과 반가움에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분한문이 내려진 대청이 전보다 좁아 보였다. 부지런한 손길이 이제는 닿지 않는 듯한 집안은 예전과 다른 냄새가 났다. 할머니 방으로 들어서자 그 냄새가 더 심했다. 낙상을 해 거동이 어렵다던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눈으로 왔냐고 아는 체를 하는 할머니는 훨씬 더 늙고 초췌해 보였다. 눈을 깜빡대는 할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죽어 있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 그대로 있었다. 훈의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 더 불안했다. 눈을 뜨고 감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할머니는 훈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집안에 떠다니는 음습한 기운이 가슴을 짓눌렀다. 할머니가 내게 눈짓을 하며 턱을 아래로 당겼다. 할머니에게 몸을 숙이고 귀를 가까이 갖다 댔다. 애 같지 않았나? 숨이 차고 기운 없는 목소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들었다. 나는 선뜻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수 없었다. 툭 하고 내 손을 쥐고 있던 할머니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할머니 손을 다시 잡았지만 할머니는 뿌리쳤다. 다시 눈을 감은 할머니는 모든 게 마지막이라는 체념에도 아직 눈물이 나왔다.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아직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이 세상에서 자신을 품어줄 따뜻한 집 하나 가질 수 없어 사라진 생명에게 처음으로 어떤 마음이 솟구쳤다. 훈이 혼자 외국으로 떠나자 그렇지 않아도 낙상 끝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유학을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떠난 훈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원망을 훈의 어머니한테 쏟아부었다. 상심이 깊었던 할머니는 달력에 표시해둔 제삿날을 미리 챙기지 못했고 장을 담글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누워서 현실인지 꿈속인지 구분되지 않는 시간들을 얕은 잠속에 빠져 뜬모를 잠꼬대를 했다. 훈의 어머니는 혼자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마음이 가벼웠다. 훈의 사고 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긴 훈의 어머니는 위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았다. 연락을 받고 온 훈의 아버지는 이미 사람의 형상이 아닌 그녀의 몰골에 위암이라는 선고에 더더욱 놀랐다. 2달을 넘기기 힘들다고 집으로 데려가라고 했지만 마음 놓고 누울 자리도 수발해줄 사람도 없는 종가 대신에 남편의 여자가 있는 집으로 무력하게 옮겨진 그녀였다. 훈의 어머니가 죽는다면 종가에는 할머니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예전 같으면 종부의 자리는 비워둘 수 없고 종서는 반드시 처녀장가를 들어야 한다는 종가의 법도에 따라야 했지만 훈의 아버지는 이미 그 일을 다 해두었다. 거기다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었으니까 대가 끊긴 것도 아니었다. 훈의 아이를 갖지 않았다는 내 대답에 곧 임종할 것처럼 눈을 감았던 할머니는 다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할머니는 진정 모르는 것인지 묻고 싶었다. 일찍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사랑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학교에 다니느라 하숙집에서 혼자 지내고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어른들의 기대에 짓눌렸던 미소년의 무게를 할머니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자유를 갈망했던 훈, 아무 짐도 없이 훨훨 날아다니게 해주었으면 싶었다. 아니, 만약 영원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훈은 이 땅에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가라, 가라고. 갑자기 기운을 얻은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사납게 소리쳤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흰자위만 보였다. 꼭 담은 입술엔 노여움이 배어 있었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내 목을 움켜쥘 것만 같았다. 무서웠다. 나는 뒷걸음질쳐 방을 나왔다. 할머니 방에서 나오자 몸이 더 춥고 떨렸다. 몰아치는 바람이 식은땀을 없애버렸다. 나는 그대로 훈의 집을 나올 수 없었다. 흙마당에 떨어진 나뭇잎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다른 곳보다 일찍 쓸쓸함이 찾아오는 곳이었다. 훈이 좋아했던 스웨덴의 팝 가수 카롤라가 부르는 오직 하루가 환청처럼 들렸다. 오직 하루. 한순간만 나의 아버지 손 안에서 쉬는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위안을 얻게 하소서. 훈과 나는 그런 아버지를 갖지 못했다. 아버지를 애증의 상대로 삼았다는 게 우리들의 말하지 않은 공통점이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며 단지 하루 한순간만이라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라는 마지막 대목에서 서로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곤 했다. 훈은 아마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증오하고 원망해도 때가 되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느 아들들처럼 그도 아버지를 용서했을 것이다. 병든 어머니를 버려두지 않고 마지막 길을 지켜준 아버지를 고마워했을지도 모른다.